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 콘서트 충청권 행사 순회 강연 가운데 첫 번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한 자리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이자 문화예술 전문 MC 진행 전문가 김병재라고 합니다. 유병재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주최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인사 말씀 우리가 청해들을 우리 황옥경 소장님이 계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나라의 국가 어젠다가 저출생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 통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이의 웰빙을 생각하면서 정책 입안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친 이 강연과 토크 콘서트는 또 각각의 주최 전문 기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영유아 아동정신건강학회에서 오늘 충청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또 책임지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어떤 점이 우리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될까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실증 사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5분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인사하시면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이 토크 콘서트의 주관 기관이죠.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토크 콘서트의 또 시작을 함께 해주셨고 주제 연구 기관인 한국영유아 아동정신건강학회 이경숙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주제 강연 펼치실 분이시죠. 우리 학회 소속이시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진용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교수님 강연 끝나면 최 교수님과 함께 두 분을 더 모셔서 이제 패널 토크를 함께 하실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전증연구소 엄소용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남북교육지원청 연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유다정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5분 외에도 오늘 또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 원근 각지에서 와주신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 영남과 호남 수도권 각각의 4군데 지역에서 이어지고요. 오늘 이거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첫 걸음 함께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황옥경 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무더위에 그리고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네,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가 되는 순간의 환희와 감격, 흥분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많은 부모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이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난무하는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웃들이 전해주는 다양한 육아에 관한 정보와 지식과 소위 성공담들 또 소위 실패담들이 부모의 귓가에 맴돌고 들려오죠.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무엇을 부여잡고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나 어떤 관점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나 하는 혼란 속에서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언제 교육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늘 안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들이 순간마다 하루를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영유아기는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고 놀이와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과 사회성을 키워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 것 같고 알아들을 것 같지만 도대체 자기의 속도라는 게 무엇일까? 자기의 속도를 어떻게 관찰해내는 거가 맞는 걸까? 놀이와 일상 속에서 사회성을 키워간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오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이해에 기초해서 아이와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모님들의 불안을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와 같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공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저 역시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학교 재학 시에는 그야말로 운동에는 정말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던 제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세상에 제일 가는 운동 선수처럼 운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마 저와 같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열심히 지금 양육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 육아의 현장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까 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교육보육 현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소는 연구 결과가 정책 개발 과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추진하는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조기 학습과 사교육을 아이들이 마음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함께 현실적인 이야기와 다양한 사례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충청권 콘서트는 전국 릴레이 토크 콘서트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앞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인지과학회,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와 함께 전국 각 권역에서 영유아기의 뇌발달, 아이에게 맞는 배움의 시기와 방법, 놀이 중심의 교육 가치 등 다양한 주제로 부모님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현장에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토크 콘서트는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어질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속도를 존중하고 우리 부모와 아이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와 생각과 관심사를 서로 통찰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인생은 다 처음이죠. 사실은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부모만 처음 되는 게 아니고 학생이 되는 것도 처음이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도 다 처음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아마 부모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제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하면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4개 학회와 함께하면 이제 아이의 시간에 맞추어서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에게 세상을 정말 훌륭히 객관적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소개하는 그런 부모의 역량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출산했던 임신을 알게 됐던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이
육아하는 모든 순간 동안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귀한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께서 오늘 토크 콘서트와 그 릴레이 토크 콘서트의 취지와 또 감사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2020년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토크 콘서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주제 강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요, 영유아 발달과 놀이, 정신 건강 분야를 연구해 오셨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영유아의 조기 학습과 사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연구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실제 설문조사,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 다채롭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십니다. 한국 영유아 아동정신건강학회 소속이시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진영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진영입니다. 이번에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한국 영유아 아동정신건강학회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높은 교육열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경제, 사회, 문화의 선진국이 되었고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할 것입니다. 또한 방향성 역시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님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부모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저는 그 우려가 어떻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분위기를 무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발표 제목만 봐도 약간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고시? 그 임용고시나 외무고시, 행정고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공부를 하면서 영혼의 상처를 받는다는 그 어렵다는 시험, 그 고시? 그 고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4세, 7세가 혼합된 새로운 아주 불편한 단어가 저의 마음을 거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과도한 경쟁 중심 교육 환경이 아동의 놀이, 휴식, 여가권을 침해하고 아동기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려고 권고까지 했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연산 훈련, 반복적인 읽기, 쓰기, 숙제, 발표, 성취를 위한 평가, 이런 문어 중심의 영어 학습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인지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한창 뇌발달이 일어나야 될 시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걱정은 매우 높습니다. 가운데 색깔로 표시되는 부분이 감정의 뇌, 즉 변연계라고 하는 건데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편도체가 바로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라색에서 느끼는, 이 편도체에서 느끼는 감정을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의 해마에서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연계가 잘 발달해야 하늘색 부분인 이성의 뇌, 즉 대뇌피질이 잘 발달해서 언어 이해, 추론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 즉 학습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마 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은 뇌 관제탑으로서 계획 수립, 주의 집중, 충동 억제, 감절 조절 등의 고차원적인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데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 전두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습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과도하게 밀어붙였던 사교육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인지 발달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교육의 궁지에 몰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드디어 국가가 움직였습니다. 9월부터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하는 영어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남아 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저희 한국영유아 정신건강학회를 포함한 관련된 4개의 학회와 사교육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영유아 정신건강학회는 지난 6월에 놀이치료사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통해서 과도한 조기학습 사교육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과도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는데요. 과도한 조기학습 사교육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아이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총 66명의 놀이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국내 연구 중에서 놀이치료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내담자들의 임상 경험을 이 정도 규모로 조사한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학회가 처음입니다.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고 서울 경기권에서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 치료사였습니다. 80% 정도가 서울 경기권에서 치료하고 계셨지만 나중에 소개해드릴 심층 면접에 참가한 유치원 교사들은 또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셔서 이 사교육의 문제는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의 조건 중에서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영유아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자, 현재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또 다녔는데 부적응으로 인해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돌아온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임상 사례의 52.3%가 현재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 중에서 38% 정도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레벨 테스트를 거의 50% 정도가 경험했습니다. 예체능과 관련된 사교육은 제외하고 영어나 수학 관련된 인지 교육을 강조한 그런 사교육을 대상으로 한 경험한 영유아들을 치료한 경험만 물어봤습니다. 치료사 1명당 평균 4.48건을 응답했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던 한 케이스만 생각하면서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직전에 치료받는 아이들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 지연 문제가 두드러져서 놀이치료센터나 소아정신과를 통해서 임상적 개입이 시작되는 시기는 44%가 만 4세에서 6세였습니다. 사교육 시작과 거의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치료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 치료사가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좀 이상하거나 심리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느낀 부모님께서 자발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놀이 치료를 시작하셨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또 교실에서 부적응 상태,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가 권유를 해서 놀이치료나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시작한 경우도 50%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유형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놀이치료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 호소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53.8%가 불안, 초조, 위축을 호소했고요. 43.1%는 정서 조절,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충동 조절이 안 되며 공격성을 보인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에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진단명을 제시하지 않는, 가급적이면 진단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가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비교적 뚜렷한 임상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받은 진단명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역시 불안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소아 우울증,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ADHD, 틱장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의도였지만 그것이 과도한 경우, 또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학습 위주의 사교육이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도 큽니다. 아이들이 받는 치료 유형은 언어 인지 치료가 가장 많았지만 부모 자녀 관계 치료도 높았습니다. 사교육을 강조하시다 보면 아이들과 관계가 나빠져서 이를 회복하려는 치료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물 치료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6%에 해당하는 정도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사들은 부모 상담할 때 왜 이렇게 과도한 조기 학습 사교육을 시키는지 물어보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이가 날 원망하는 거 아니야? 또 나는 그렇게 못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는 내가 능력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너무 아름다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거나 왜 그 집 아이는 왜 교육 안 시켜요? 이런 주변의 은근한 사회적 압력으로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느끼시고 또 마음이 흔들려서 아이들을 조기 학습 사교육으로 이끌게 되십니다. 아이들이 이 조기 학습이 아이들에게 좋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조금 저의 강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한풀이 같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조기 학습을 시키는 부모님들의 특성은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양육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본인이 불안정 애착 유형에 속해서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치료사들에 의하면 부모님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는 사교육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거나, 치료실에 왔으면서도 사교육 때문에 온 거는 아니에요 라고 방어적이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아이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너무 빨리 받은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심층 면접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일부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아이가 못 따라와서 너무 밉다. 아이가 원망스럽다. 내가 이 아이를
경제적으로도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않아서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분노도 표출하셨습니다. 또 교육할 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비교, 옆집 아이와 비교. 다른 아이는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비교도 하시면서 원망을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치료사들은 이러한 과도한 조기 학습 사교육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여러 사회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사회 정서적 부정적인 행동은 바로 아이들이 나 이거 싫어, 나 이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었어, 나 좀 구해줘 라는 SOS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치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를 활용한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징인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가 중심이 되는 배움의 환경을 제공한다면 70% 정도는 긍정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소성은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시하면 상처받은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설문조사의 결과이고요. 심층 면접 결과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꼭 부모님들께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에게 있어서 놀이는 어른들이 편입견을 갖고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울 것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나 해소하는 그런 정도의 보조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놀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곧 배움입니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이 일어나며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에서 놀이가 키워드이다 보니 상업적인 유아 대상 영어 몰입학원에서도 놀이를 내세우면서 본인들은 놀이 중심 영어 교육을 하는 영어 놀이 학교라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생님들 유아교육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치원 교사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사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0세, 1세 영아들이 하는 놀이에서도 배움을 읽어내는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놀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 놀이를 통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거의 배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놀이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을 어렵게 만나 뵀으니 제가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유아교육에서의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치료사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료사인데요.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10명 모두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아까도 언급해 드렸듯이 유치원 교사 5명 중에 3명은 경상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사의 일반적 배경이고요. 치료사와 유치원 교사 각각 따로 1시간 반 정도씩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사들은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을, 유치원 교사는 영어 학원에 다니다가 일반 유치원으로 온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언급한 아이들의 부정적인 발달의 면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데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결과는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일 뿐만 아니라
절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닐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공부는 많이 했지만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서로 양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사회적인 능력은 또 많이 부족합니다. 불안이 높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위축하거나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글, 영어, 수학을 많이 배우면 초등학교 준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학교 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기, 기다리기, 친구와 협력하기, 스스로 생활하기 등과 같은 기본 생활 역량입니다.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온몸으로 나타나서 머리 뽑기, 틱장애, 야뇨증, 복통과 같은 신체화 증상도 보였고요. 선택적 한묵증처럼 특정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놀고 충분히 사랑받고 자기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면밀히 살피면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소중한 아이들에게 일부러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치료사들이 말하는 아이들의 부정적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선택한 그런 사교육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불안과 부모님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은 사교육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또는 자신이 못 해본 경험을 아이에게는 꼭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치르면서 조기 교육을 위한 사교육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과했는지 아이들에게는 불안 등 정서 문제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감정을 포함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래와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학습을 강조를 하는 그런 사교육은 바로 정서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인지 학습만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안 좋게 되죠.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학습 겨부를 하게 되고요. 학습을 공부하는 것을 배우면 굉장히 즐거운 건데 아이들이 즐거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등원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학을 해서 부적응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심층 면접에 참여했던 치료사나 영어 교사, 유치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영어 학원을 다녔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하셔서 공통적인 의견은 모국어 발달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아이들의 발달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은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환경을 제시해주면 뇌의 가소성 때문에 아이들의 상처받은 뇌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발달 수준, 즉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수법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는 그런 환경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인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5명의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부적응 상태로 일반 유치원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어떻게 적응을 시켰는지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 학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엄마들한테 나중에 들었다는 얘기가 어떤 것이냐면 영어 학원에서는 아이가 당연히 처음에는 영어를 딸리니까 한국말로 하면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물론 못 알아듣기도 하겠고 한국어를 알아서 알아듣는 선생님이어도 아이들에게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답니다. 아이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죠. 아이들의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에 활성화가 되고 그 옆에 있는 해마가 부정적인 기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영어 학원의 교실이라는 그 환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영어 학원의 입장은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시키기 위한 거인데 아이들에게 배움에 앞서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의 뇌가 발달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복귀한 아이들의 부적응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어 학원을 퇴소한 진짜 이유는 못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부적응 상태라 퇴소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일반 유치원에 전문적인 유아교육 전공자이고 전문성을 계속 연수받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따스히 맞이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회복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보였던 모습은 위축되고 불안하고 정서 조절이 등 부정적인 신체화까지도 보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배워야 될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선생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계, 또래와의 관계, 제일 소중한 부모와의 관계가 또 붕괴가 되어서 아이들의 받는 상처가 매우 크죠. 부모님들의 상처 또한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따뜻한 놀이 환경,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연수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점검도 해주시고요.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놀이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사례를 선생님들께서 제시해 주셨고 이따 패널로 오신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책 제언까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조기 학습에 의한 사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서, 행동, 학습 및 부모 자녀 관계 모든 발달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끊어줘야 합니다. 부모들 보고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라고 부모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영유아기에 맞는 예술과 신체 활동을 강조된 그런 사교육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연계가 즐거운 정서로 가득하면서도 본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그런 사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사교육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영어 학원을 퇴소한 이후로 이 선생님들의 따스한 보살핌과 놀이를 함께 친구들과 하면서 마음의 치유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 가소성으로 인해서 뇌가 받았던 상처도 많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일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주시고 그 아이가 조금 내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에 맞는 속도로 아까 황옥경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에 맞는 속도로 부모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어 사교육을 시키실 겁니다. 문제는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놀이 중심 유아 유치원 교육 과정인 개정 놀이 과정과 연계된 놀이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 사람은 영어를 되게 잘해. 어떨 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하고 싶어. 읽고 쓰기입니까? 아니죠. 네. 듣고 말하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언어로 말을 하고, 즉 자유로운 구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고 싶어서 또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영어를 일찍 노출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은 듣고 말하기, 구어 위주로 접근하면 됩니다. 바로 이 팡팡팡 영어 놀이는 신체를 움직일 때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체화된 인지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 막 워크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지도 않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땀 흘리고 놀면서 게임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언어 발달에 중요한 동화책을 이용을 해서 재미있게 학부모님들 좋아하시는 원어민 발음으로 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특히 북미 발음의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이 녹음한 그런 샘플을 통해서 아이들이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재미있게 배워서 저는 아이들이 영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보다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쓰지는 못해도 충분히 말하고 듣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훨훨 국제인으로 성장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세지고 BTS 덕분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의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한국영유아 정신건강학회는 사교육 인식 개선 사업 정신건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 흔히 가슴이라고 생각하는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은 그냥 피가 흐르는 근육 덩어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연계입니다. 감정의 뇌를 관장하는 변연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저희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또 부모님들께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부모 된 사람은 없어요. 큰아이 때 부모와 둘째 아이가 큰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새로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한테는 또 처음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발달 주기에 맞는 국가 수준의 부모 교육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화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부모님 와서 들으세요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부모 교육을 또 예비 부모 교육을 심지어 예비 부부 교육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범사회적인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양육 가치관, 교육 신념, 양육 신념들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부모님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양육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 아이들의 정신건강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 강연 들으시면서 부모 되기 정말 힘드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최신의 그 실제 연구 사례와 또 대안
방법까지 또 귀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말씀이 참 귀에 남습니다. 뭐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은 마을 전체가 키운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부모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진영 교수님의 주제 강연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 교수님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또 두 분의 패널 모시고 세 분 요 가운데로 모시고 지금부터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의자와 함께 토크 준비해 주시고요. 각자 또 전문 분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두 분의 패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말씀드리면 영유아와 아동의 인지 발달과 정신 건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자문 활동 이어오고 계신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엄소영 교수님, 그리고 유다정 선생님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시죠. 연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유치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강연 마치신 우리 유아교육과 최진영 교수님 세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최진영 교수님은 강연 통해서도 인사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엄소영 교수님 먼저 우리 학부모님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실은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 중 하나가 학부모님들 뵐 때거든요. 그리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제가 TMI지만 저 아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엄마 또 선배 맘으로서 안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상심리학 박사고요. 이제 연대에서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이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저의 임상 경력은 25년 이상입니다. 네,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이 군복무 하신다고요?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성함처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유다정 선생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다정이라고 합니다. 두 분 교수님과 비교하면 무잘것없는 경력이지만 9년차 교사로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영유아 인지 발달, 정신 건강 또 의학적 관점에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계신데요. 아까 저 최진영 교수님 그 강연 보시면서 우리 엄 교수님 또 이러한 결과와 비슷한 모습들을 어떻게 또 확인하시는지 또 사례 경험에 비춰서 강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은 뭐 소위 말하는 양육을 이제 거의 졸업한 사람이라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적응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했을 때 영유아부터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연구 결과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정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뇌 발달은 이제 나중에 다 크면은 비슷비슷하지만 영유아 시기는 정말 가소성이 높아서 어떤 환경에 놓여지는 데 따라서 발달이 달라져요.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나요? 누가 갖고 있어요? 결정권은 어머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냐가 결정되는데 정선의 발달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원래 그보다는 한 1세까지는 생존뇌, 이제 아이들이 뭐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이 적응을 하게 된다면 3세 정도까지는 실은 정선의 발달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인지의 발달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세 이상이 되어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3세부터 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3세부터 시작하면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기초가 다져지는 과정이에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속도 말씀하셨는데요.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인생의 여정이 약간 건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영유아기 때는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자, 설계도 안 그리고 나는 2층, 3층, 난 15층 만들 거야 이래가지고 막 쌓아 올리면은
지금은 대충 어떻게 벽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당장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치료사분들도 언급해 주신 부모의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게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에요. 그 관계가 잘 돼야 아이들이 정서를 조절한다든지 이제 안정감을 얻는다든지 그게 이제 인지의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설계도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순서가 맞지 않으면 지금은 뭔가 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보내고 싶으면 갑니다. 데려다 놓으면 잘 놀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까 결과에 나온 문제를 보인 친구들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문제를 보였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그다음에 대학 가서 그때부터 방황은 시작돼요. 자,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인생의 끝이 대학 1학년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멀리 보는 지혜를 저희 같이 먼저 이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좀 나눠주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육과 건축 예를 들어주신 게 쉽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처럼 초석이 필요하고 기초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2층짜리 집 지을 때 2층부터 지을 수는 없잖아요. 1층이 완고해져야 2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1층을 짓는데 대신에 1, 2층 사이에 계단 없이 짓는 경우도 있어요. 2층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 다양한 건축에 비유한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발현이 안 되더라도 아이의 문제점이라든가 스트레스나 불안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나중에 발현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다정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겪은 또 모습이라든가 공감되었던 부분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영어 몰입 학원에서 있다가 넘어온 친구들을 종종 저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저도 그 친구들을 지도를 하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도 너무 많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약간 방황을 했던 적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요 심층 면접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갔는데 도움을 받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거기 한 5분 정도의 선생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도 한번 지도를 해볼 수 있었겠네. 그래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 아이는 그런 배경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해볼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도움을 더 받아서 온 경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거 나만 알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가 교사 연수를 꾸준하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서 어떤 연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영어 몰입학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있다가 유치원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심층 면접을 하면서 심층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얻어갔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하는 교사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일단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없지만 제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깜짝 놀랐던 게 조리원에 들어가죠. 조리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영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키울 거야라고 했던 그 유아교육 전공자인 제 친구마저도 거기서 결제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집. 그래서 제가 아니 일주일 전에 태어났는데 무슨 전집이 벌써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야 그거 단계별로 준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제를 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떤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고 연수도 받고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거기에 홀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고 어머니들도 이렇게 전공자들도 이렇게 이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약해지는데 아 이런 전공하지 않으신 어머니들은 더더군다나 유혹에 조금 약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것도 어머니들도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조금 미리 알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보니까는 그 보건소 같은 데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배지 주지요. 그 배지를 어차피 받으러 가는 길에 이런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제공이 된다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 단계에서는 요런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요것은 불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리원에서도 교육에 대한 얘기를 어머님들이 나누세요. 조리원 동기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숙명적인 부모님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우리 최진영 교수님, 우리 엄 교수님, 유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연구 결과와 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으실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한다면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를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지금 유다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주변에서의 유혹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이들의 불안도 높은 것들도 다 양육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불안이 높기도 하고 또 이 사회가 아이들로 하여금 불안을 높게 만들고 부모님들 역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불안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영향들이 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을 땐 국가가 사회적으로 부모님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4개의 관련 학교와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연구를 아까 정신건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는 부모자녀 관계의 애착 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애착 이론을 제시했던 존 볼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돌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인적 환경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교사가 아무리 선생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선생님들도 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정말 내 아이들처럼 너무 열심히 교육하고 보육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사가 열심히 한다 한들 부모가 아이 생각하는 만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시지 않도록 일단 심지를 잘 잡으시고 같이 가족 계획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어떠한 교육 환경을 제시를 할 것인지를 잘 상의를 하신 다음에 굳건한 심지로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맞는 속도와 아이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 조기학습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 건강과 또 교수님 말씀처럼 부모와 아이의 커뮤니케이션, 그 부모를 위한 교육도 더 많이 심층되고 강화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마음은 체크를 한다고 쳐도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또 그게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또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 그래서 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교육을 선택해야 될지 바라보면 좋을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아이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교육을 언제 시작할까요? 저의 대답은 일관적으로 아이가 원할 때입니다. 내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할 때, 아이들에 맞춰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영어 그때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재밌지가 않거나 좀 괜히 한다고 그랬나?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나 안 다닐래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다녀야 돼. 엄마가 여기다 등록금 엄청 비싸게 내.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은 네가 원해서 여기 학원을 다녔는데 안 다니고 싶으면 다시 유치원으로 가자.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실수를 탓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제안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책임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한 결정에 내가 책임을 갖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일반 유치원으로 가서 우리 선생님하고 한국말 하면서 재밌게 보낼까? 그것도 좋죠. 그러면서 아이가 치유를 받고 영어를 그럼에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팡팡팡 영어 놀이 같은 것도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초청을 많이 해서 교사 연수를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생님들께 워크숍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다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걱정이 한바탕 해서 막 안 좋은 얼굴로 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이 연수 왜 지금 해줘요? 지금 당장 빨리 애들하고 가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라고 공통된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고생스럽게 만들었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하고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거든요. 이메일도 오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뿌듯합니다. 이거를 개발할 때 사실 교육부에서 90개를 개발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 90개를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전국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골고루 지역 안배 골고루 해서 시범 운영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90개를 다 했습니다. 교사들의 피드백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방과 후 선생님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또 방과 후 선생님이 없을 때도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않은 선생님, 영어 실력이 다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있으니 그런 선생님 가르치는 교수자의 실력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매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우 엄청난 요구를 한 거죠.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방향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아이 특성에 맞게 내 아이가 원할 때 준비됐을 때 그때 시키시면 좋습니다. 우리들 다 영어 저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 ABCD를 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엄마가 한글은 초등학교 가서 배우면 돼. 초등학교 들어가서 너무 배우고 싶었던 마음에 한 이틀 만에 한글을 떼버렸어요. 남들은 하루에 뗐는데 저는 그래도 이틀 걸렸습니다. 비록 이틀 걸려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한글을 뗐어도 지금 한국말 쓰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영어도 나중에 배웠지만 뭐 원어민처럼 발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의사를 조금씩 떠듬떠듬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때 조금만 잘해도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문법 틀리고 발음 이상하고 억양 이상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좋은 굴러가는 발음으로 완벽한 문법을 구사해가면서 완벽한 문장을 써야지.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 역시 문법 다 파괴하고 단어로만 우리가 한국말 쓰듯이 단어로만 이렇게 의사소통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들에게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쓰기, 읽기, 뭐 레벨 테스트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그런 환경의 아이들을 내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제가 그 최 교수님 말씀에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교육이라고 말할 때 사는 요즘 세대분들 내 돈 내산이고 솔직히 이 부분을 왜 건드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또 인지교육, 영어 같은 인지교육뿐 아니라 솔직히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공교육 이외의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게 사교육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이의 뇌 발달 수준에 맞는 아직 인지뇌가 발달하기 전이거나 발달을 시작했거나 그리고 지금 구체적 조작기도 아니고 전조작기라면 이런 개념은 아이들에게 해봤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암기 과목이 돼요. 그래서 전혀 이거는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아까 설계도를 망치는 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언제 특히 이제 사교육 중에 뭐 뛰어놀고 이러는 건 아이가 좋아하면 하면 되는데 인지 교육은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에서도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좀 있거든요. 준비된 발달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나 이런 수준을 좀 살펴보시고 고려하면 좋은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국가건 부모건 또 중요한 거 엄마 아빠 일치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관되게 아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냐 생각해보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를 살펴볼 때 너 이거 좋아해?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다 엄마 눈치를 보거든요. 아직 그래서 변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흥미라든지 동기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예, 지금부터 아이들이 지금 심리발달적으로 3에서 6세가 또 그 자율성과 이제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시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내가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제 어떤 것을 표현해도 엄마 아빠가 그걸 잘 받아주고 수용해 줄 때 자기 감정을 싫은 것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 사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슈퍼비전을 몇 개 했는데 좀 슬픈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공교롭게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심리 검사 중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땡땡땡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줄곧 몇 명이 줄줄 이어서 잘 때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아기 때는 잘 때가 행복하면 안 돼요. 그쵸? 막 엄마가 재우려고 그래도 신나게도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되는데 저는 아까 그 영유아기 때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이제 좀비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요. 몰라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냐하면 뇌 발달은 아까 뇌 가소성 있는 시기에 자기가 그 뇌를 활용해서 써봐야 되거든요. 누가 다 해주죠? 누가 다 해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너무 구태의연한 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도 존중하고 동기와 흥미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어떤 인지발달 수준이나 이런 흥미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 그걸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네. 우리 엄 교수님은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뇌신경학적 견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다정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시겠습니다만 선생님만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설마 선생님 그럴 리가요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마주치는 아이의 독특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점을 바탕으로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한 해에 정말 이제 뭐 이렇게 10몇 명, 20몇 명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이가요? 저도? 네? 누구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머니 너무 잘 지내고 이렇게 저 김치도 먹고 너무 편식 없이 너무 잘 먹어요. 네? 저희 아이는 고기밖에 안 먹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하는 행동과 유치원에서 하는 어떤 사회생활로서 하는 행동이 다른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네.
우리도 집안에서의 침대에 누워 있는 나와 바깥에서 일할 때의 뭐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이제 나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곳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떤 어린이집에서나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 아이들이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유치원인데 만 3세 때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사고를 쳐도 아유 그래 기저귀 뗀지 얼마 됐다고 네가 그렇겠니? 어이구 입 뗀지 얼마가 됐다고 너가 말을 잘하겠니?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하는데 처음에 만 3세 반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밀치고 때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내가 저걸 가지고 싶은데 제가 이걸 나한테 안 준다. 그러면은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가 저걸 뺏어갔어요. 선생님이 부릅니다. 이리 오세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가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뭔가 갈등이 생깁니다. 선생님한테 달려옵니다. 선생님 이르러 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또 한 번 더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 둘이 한번 같이 한번 다 불러오세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점점 더 자라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이제 화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무엇을 시도하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 선생님한테 오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 자체가 아이들의 어떤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들을 굉장히 교사들은 관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종이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죠.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놀이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페이퍼가 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영어 몰입 학원에서 온 친구가 제가 그냥 종이를 꺼내자마자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선생님 이거 몇 개 맞춰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맞춰야 되는 건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몇 개 정도 해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전 경험을 제가 밥을 먹으면서 살짝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게 원래는 그 전에 있었던 데는 그 영어 몰입 학원이었는데 한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한자를 하면서 뭐 80점 이상을 맞아야지 10개 중에 8개 정도를 맞춰야지만 이제 집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으면서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배움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맞는가 하는 마음에 제가 너무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일단은 자유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서 가만히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의 갈등도 이게 이 아이는 7살 때 와놓으니까는 뭔가 이제 힘으로 뺏고 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친구들이 노는 걸 한 달 정도를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하는 걸 쭉 보고 이런 어떤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한 달 정도를 쭉 관찰을 하고 난 후에야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유치원에서 꾸준히 생활을 했더라면 이미 애진작에 2년 전에 뭐 1년 전에 이미 그 학습했을 것들을 이 아이가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선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그 당시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정 선생님의 네. 말씀을 조금 애착 관점으로 풀어드리면 애착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기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지금 선생님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랬을 때 선생님께서 언어적인 모델링을 보여주시면서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주시면서 언어적인 모델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그걸 잘 기억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 변환되는 그 순간과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델링을 인지적으로 해마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조절 능력이 생기고 자립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와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을 때 애착 시스템이 가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는 것들을 탐험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울, 불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지금 정신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나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이 사실은 너무너무 외로워요. 이러면서 그것을 어떤 동기부여도 안 되고 흥미를 느끼지도 못하니까 어떠한 것도 배움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착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땐 매우 의존적이었다가 긍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셨을 때 너무 기쁘면 엄마 아빠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하다 너무 힘들면 그래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엄마야. 근데 엄마한테 힘들다고 얘기 못 하니까 괜히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목소리 한번 듣고 맞아.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는 누군가가 있지. 나의 애착 대상자가 있지. 그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겨서 또 한 번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인도 그럴진데 스스로 감정 조절도 못하고 자기 조절을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혼자서 자기 기본 생활도 아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겠냐고요. 그걸 아이들을 너무 벼랑 끝으로 밀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때 그럴 때 배움을 선택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정 선생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나 한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흥미 위주의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놀이가 아무리 아이들의 배움에 좋다고 그렇다고 해서 놀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배움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그 배움을 읽기 연습을 지금 전문가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도 코칭을 하고 선생님들께 현장으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배움을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이들에게 배움의 환경을 아이들 그 개개인에 맞춰서 개인화된 환경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공교육을 믿어주시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늘 머리 맞대서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한 데다가 경제적인 부분을 할애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한 번 더 가시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셔서 아이들의 편도체, 감정의 뇌가 극도로 발달할 이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의 감정의 뇌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민망하지만 아니, 저는 심리학 박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 중에 제가 아까 이렇게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지금 영유아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실은 평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는 만들어질 수 없던 애착은 뭐 24개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관계는 또 이제 미취학까지는 아직까지는 민감기라서 계속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학습이 들어가는 순간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어떤 학원이라도 학원을 좀 데려다녀 보셨죠? 라이드하고 이러면 대화 자체가 너 그거 했어? 준비했어? 숙제했어? 이렇게 체킹하는 대화가 많아지고 아이들도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약간 그 사랑받는다? 뭐 이럴 때 평가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은 뭔가 체킹을 당하고 점검을 당하고 그리고 비교당하는 거에 굉장히 일찍 노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다 해. 다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유아기 때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정말 그래도 우리 아이는 다 잘하고 애착도 좋고 부모 자녀 관계도 좋고 정서 발달도 다 잘 됐어. 그 다음에는 여유롭게 어느 정도 적정한 시기에 어떤 인지적인 걸 추가해도 괜찮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솔직히 영유아 시기에는 심리 발달이나 정서 발달이나 애착만 하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하는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AI 국가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최근 100년 동안 발달한 것보다 앞으로 2, 3년 동안 발달할 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즉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만큼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조기 학습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대학 진학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목표하시는 그 대학들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우리 때 그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엄마 아빠 세대 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의 미래를 끼워 맞추는 게 엄청난 모순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과 강한 애착 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움의 기억을 많이 가져야 할 때예요. 유치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재미있고 선생님과 같이 즐겁게 지냈던 시간들을 어쩌면 아이들은 커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띄엄띄엄 한 사진처럼 몇 장면이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제가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 즐거웠던 것들이 하나도 그냥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 없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다 어디로 가 있냐?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박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답게 뛰어놀고 물론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잘 배설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너무 기대하는 그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지 먼 훗날 어른이 됐을 때 나의 아동기를 돌아봤을 때 참 재밌었어.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행복한 마음에서 뒤돌아볼 수 있게 해줘야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 정말 끔찍했어. 이런 회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엄마 아빠들께서는 제가 한 권 추천을 해드리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1920년부터 70년간 한 1000명 정도를 쭉 70년간 팔로우업을 해서 종단 연구를 그 사람들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생을 70년 일생을 팔로우업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되게 두꺼워요.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 때 어린 시절을 즐거웠다고 회상한 사람이 70살 때 굉장히 자기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입니다. 즉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죠.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이의 행복을 원해서 아마 더 그렇게 사교육에 노출을 시키실 겁니다. 많은 것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 시기에 그렇게 공부하는 걸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꾸역꾸역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행복일까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70살이 됐을 때 내 어렸을 적에 나의 시절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매일매일이 기대가 찼고 너무 흥분되는 하루하루였어 라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즐거운 하루하루를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전에 궁금증을 이렇게 질문으로 써 주셨어요. 그 가운데 몇 분의 질문을 발췌해서 우리 세 분께 여쭤보고 또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선화님께서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함선화님. 뭐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질문을 하셨으나 오늘 못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함선화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아까 쭉 말씀하신 분과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가 즐겨하는 놀이 방식의 수업이 있는데 사교육인데요. 우리 아이는 4살이고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이가 재밌게 이걸 배우기를 바라는데 혹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궁금한데 우리 엄소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들 그 점을 제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 애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 시켰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군대 가서 발휘될 수도 있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거나 치료는 받으면 되는지 이런 궁금증도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답은 우리 아이한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재밌어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학습적인 의미보다는 그 환경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래서 부모님들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체크해봐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균형, 아이의 균형. 아이가 그 대부분 어떤 학원이나 다른 생활이 늘어나면 저희가 조사한 다른 제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이나 자유 놀이 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유아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주말에 학원 가느라고 가족 시간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같은 것도 많이 줄고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휴식과 이제 다른 시간들이 많이 침해되지 않는지 밸런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동기나 흥미 같은 거는 정말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도 엄마가 잘 물어봐야겠죠. 너 정말 가기 싫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득이 될지는 아마 연령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목적이 있고 그러시다면 아이랑 계속 의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개나 아니면 선택하실 게 있으면 뭐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아이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안 좋아하거나 그러는 것 같으면 좀 솔직하게 말해도 엄마가 받아주는 그런 태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도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면서 엄마 나 해보고 싶어. 솔직히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엄마 나 그것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저 대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공부를 잘한 친구들도 너무 쉽게 관두는 걸 많이 봐요. 예를 들어 박사까지 하고도 관두고 의대까지 해서 막 인터넷에 하고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관두지?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 못 관둘 것 같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시킨 거는. 엄마가로 시작되는 주어는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20년 공을 들여도 하루아침에 걷어찹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멱살 잡고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밀당.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게끔 만들어진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좀 아무것도 맨날 놀고 그러면 엄마 나 이제 좀 학원 좀 다녀볼까? 애를 다 다니던데 요렇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동기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흥미나 동기가 극단적으로 바닥인 거잖아요. 지금 유아기 때는 그런 호기심을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지금 단계는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때까지는 아직 그런 약간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궁금증 같은 거를 정말 밀당을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거에 이제 꽂히도록 한 5, 6세가 되면 성인기 뇌의 한 90%가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호불호는 생겨요. 이제 개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영유아기 때 다양한 경험을 해줘야 아이들이 더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놓여지는 상황은요. 나중에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전 이건 진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 원하는 그거 아니세요? 우리는 먼저 갈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보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가 안 챙겨줘도 아이가 어디 가서든 사랑받고 인정받고 잘 지내길 바라시죠? 그럼 지금부터 자율성 부여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대화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놀고 싶어요. 솔직히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더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아이들은 떠납니다.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시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더 즐거운 가족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질문을 하는 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그래 안 그래 했어 안 했어 이런 폐쇄 응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아이가 하고 생각을 좀 하더라도 빨리 대답해 엄마 기다린다가 아니라 그래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같이 즐기셔야 됩니다. 때로 옛날에는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 즉답해주는 교사가 유능하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뭘까? 이거 왜 그럴까? 하고 같이 그러면 아이들이 저기 몰라서 묻는데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뭘까? 선생님도 모르네. 우리 같이 고민해 볼까? 같이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라고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도 말씀할 교육학계의 큰 어른이셨던 이어령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죠. 부모님들께 전하는 메시지는 아이한테 책 읽으라고 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먼저 책을 읽어라. 그럼 엄마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 돈 보내가지고 사교육 시키는데 그걸 왜 나한테 시키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좋은 모델링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 엄마 뭘 열심히 하네. 그래 너무 애기들 쫓아다니면서 애기들 스케줄 하시지 마시고 엄마들도 조금 엄마들의 인생을 좀 즐기시고 그래 야 엄마도 좀 살아야지. 엄마도 재밌는 거 할 거야. 엄마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이도 엄마 저거 하면서 되게 재밌어하네. 그러면 나는 뭘 하면서 재밌지? 이렇게 같이 탐색할 수 있도록 그런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에서도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정서적인 대화, 그다음에 인지적인 대화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유다정 선생님 지금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의 특성들 엄마 아빠가 인지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상담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금방 수긍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반발하시는 그런 부모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각 선생님들 의 어떤 관찰의 어떤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선생님들이 계속 연습을 해왔어요. 대학교 때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첫 번째 나갔던 실습이 교육 실습이 아닙니다. 관찰 실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실습을 나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 제가 처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아직 아이들에게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수첩 하나 들고 벽에 가서 붙으세요. 그리고 관찰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며칠을 갖다가 계속 벽에 붙어 마치 벽에 핀 꽃과 같이 그걸 유치원 현장에서는 등뽀뽀라고 합니다. 벽에 등뽀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뽀뽀한 상태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었던 현장이 어느 순간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계속 관찰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관찰이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학원이나 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종이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 관찰을 하는 방법을 정말 오랫동안 연습을 합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또 연습을 했죠. 제가 교사로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연습을 하죠.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저는 대학원에서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게 평가입니다. 유치원에서의 평가는 관찰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관찰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께서는 일상적으로 가정에서의 아이의 모습만 보시지요. 어떻게 보면은 일과가 일정합니다. 밥 먹고 이게 학원에서 돌아오면은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이 좀 하다가 이렇게 잠들고 요런 이제 어떤 이렇게 일상적인 패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환경을 조절합니다. 주제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생각에서는 이거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가정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과 유치원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어떤 관찰과 제가 하는 관찰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교육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마주보고 그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평가하고 이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부모 상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아이의 어떤 배움, 어떤 이제 아이가 이렇게 배워 나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못 보셨던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왜 다르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모님께서도 내가 못 보던 아이의 모습이 있구나. 이것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다른 친구와 하는 단체 생활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이 다를수록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찰과 지속적인 관심. 자, 이제 두 분의 사전 질문 더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세 분의 전문가께서 아까 두루두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내용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교육 시작하기에 적절한 연령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너무 늦게 시작하면 불리할까요? 여러 학원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가 좀 많은 사교육을 받았고 시켰기 때문에 아이 마음에 불안과 강박 증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학습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저와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역할이. 아까 교수님 애착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건데 내가 스스로 아직 뇌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혼자 감정을 조절하거나 그러지 못할 때 애착 대상, 나에게 중요한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내면화해서 나를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 근데 저런 스트레스 대처가 좀 낮고 굉장히 불안이 높은 모습은 요즘 청년 세대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게 이제 영유아부터 뭔가 이제 기초가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아까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대화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치조하는 대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홀딩 이렇게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대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도 중요하고요. 이제 타당화라는 말도 해요. 너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옳다. 너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들어주신 인정을 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청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이러는 걸 보면 자기가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하고 그것들을 믿는 대상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당화를 할 대상이 좀 부족해서 어디서 하죠? 요즘? 다 유튜버들은 하거나 아니면 SNS에서 보는데 거기는 다 나보다 잘났어. 왜냐면 완벽한 편집된 것만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다시 돌아가면 부모님께서 아이와 이제 그런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더 아이가 어떤 그런 많이 불안했던 거를 좀 더 이렇게 환기시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또 좋은 놀이치료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또 안정화를 많이 시켜주실 거예요. 그런 도움도 같이 받으시는 것도 또 시간을 또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교수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까 사전 질문 가운데 3개의 질문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한두 분 정도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함과 아이 연령, 정체를 밝히시기 싫으시면 아이 연령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자, 우리 앞쪽에 여성분께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안경 쓰신 어머님께서 궁금한 질문하시면 세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 오늘 너무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아이보다 제가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그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면서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리고만 있어서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이 오늘 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질문은 혹시 세 분께서 선배 엄마랑 전문가로서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랑 이것만큼은 꼭 해왔으면 좋겠다는 경험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부터. 예. 형제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막내인데 언니 오빠들이 저를 약 올리면 전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언니 오빠들이 안 놀아줘. 그럼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랑 놀아. 아니 싫어. 언니랑 놀아야 돼. 엄마는 저에게 위안의 대상이었지 놀아주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의 수가 적고 형제들이 같이 놀 형제들도 없고 이웃 사촌들도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교실에서 노는 거 이외에 가정에서도 엄마랑 같이 놀면서 정서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께서 꼭 아이들에게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키워드가 공감이에요. 교육자든 부모, 양육자든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정서,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을 때 많이 공감해 주십시오. 무서워. 그러면 뭐가 무서워? 남자인데 뭐가 무서워? 너 남자니까 무섭지 않아야 돼. 울지도 말아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를 더 긍정적으로 표출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교육계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정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했을 때 무서울 만해, 화날 만해. 화나 보여. 맞아, 화났어. 화날 만해. 근데 그거 알아? 엄마도 화났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출을 해줘야 아이가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거 역시 모델링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도 많이 인정해 주시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공감을 해 주시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무서워 그랬을 때 뭐가 무서워? 괜찮아. 너는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야 돼. 역할 전이가 일어나서 아이한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 무섭다. 그럼 아이가 아니 내가 무섭다는데 엄마까지 무서우면 어떡해. 절대 그러지 않고 그렇지.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무서운데 같이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조금 낫다.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잘 어루만져 주시면서 정서적인 대화를 통해서 같이 즐거움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즐거운 기억을 많이 무의식에 심어줘야 하니까요.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토론하는 것도 진짜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도 점심이라든가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 무한정 또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다 어머님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손 드셔서 저분 말씀도 듣고 싶은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이런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포함해서 또 다양한 궁금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 분 전문가 패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부모님 걱정 마시라고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 우리 엄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죠. 마지막 마무리 말씀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성인의 부모들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으실 부모님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거기 계신 거잖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정서적 교류 많이 하시고 같이 많이 부대끼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진영 교수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을 많이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께서도 정신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하루 즐거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즐거움이 더 많은 그런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다정 선생님 마지막 말씀. 네, 제가 아까 그 최진영 교수님의 어떤 강연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가장 이제 이렇게 귀에 가장 잘 들어왔던 키워드라고 하면 불안인 것 같아요.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어떤 불안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 상담을 해봐도 거의 절반은 어머니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는데 그 시간을 상당 부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아이들을 직접 눈을 마주 봤을 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들은 불안하실지언정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자신만의 속도와 자신만의 보폭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불안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교육 현장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한 말씀 몇 시간이고 또 듣고 싶습니다만, 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우리 충청권 토크쇼 여러분과 함께해서 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6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 콘서트 우리 충청 지역 첫 번째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더위는 드시지 말고요. 해가 뜨겁습니다. 해 피하시고 대신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